돈 없으면 쓰레기라며? 지금 당신 꼴을 봐. 그 넘쳐나는 돈 빼고 당신 곁에 남은 게 뭐가 있지? 사랑이 아닌 빚으로 시작된 결혼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평생의 짐일 줄 알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 된다면 어떨까요?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라 여겼던 곳이 마침내 진정한 나를 되찾게 해주는 공간으로 변한다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요란하지 않지만 그 어떤 드라마보다 깊은 인간애와 눈물, 그리고 고요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3억 원이라는 빚 때문에 하반신 마비가 된 남자와 결혼해야 했던 한 젊은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첫날 밤, 남편을 방에 가두고 도망치려 했던 그녀.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든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절망의 끝자락에서 계신가요?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잠시만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서 잃어버린 당신의 조각을 찾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되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낯선 남자의 집으로 걸어 들어가던 날,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도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빚을 갚기 위해 팔려가듯 결혼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25살의 제 인생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 그리고 친척에게 사기를 당해 남겨진 건 3억 원에 달하는 빚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시장통에서 채소를 팔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가끔 노점 단속반이 뜨는 날이면 어머니는 짐짝처럼 쫓겨나 빈손으로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제 월급으로는 생활비와 어머니의 약값을 대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 가냘픈 어깨로는 그 거대한 빚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휠체어에 앉은 한 남자에게서 청혼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민준. 이 지역에서 제일 가는 부자, 박 회장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유학파 출신의 엘리트로 장차 회사를 이끌어갈 인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허리 아래가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조차 그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오직 아버지인 박 회장만이 가문의 체면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건재하다는 걸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저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순종적이고 말수가 적어 보였기 때문이죠. 박 회장은 제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민준 씨와 결혼해준다면 시기 끝나는 즉시 어머니의 빚 3억 원을 모두 갚아주겠다고요. 진짜 아내 노릇을 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민준 씨 곁에 머물며 아내인 척, 가문의 이미지를 위해 연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빚쟁이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어머니의 모습, 우리 집을 박살내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요.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머니는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빚은 또 다른 빚을 낳고 우리는 영원히 이 지옥 같은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주 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호화로운 예식, 줄지어 선고급 세단들. 하지만 신부인 저는 마치 제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며느리 아주 땡 잡았네. 재벌가의 시집가고 말이야. 또 다른 이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좋을 게 뭐 있어? 남편이 휠체어 타는 장애인이라며. 다 돈 보고 한 결혼이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결혼했으니까요. 신혼방은 하얀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붉은 벨벳 침대보 위로 값비싼 프랑스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앉은 제 마음은 날카로운 발톱에 핥히어진 듯 쓰라렸습니다. 민준 씨는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있었습니다. 깊고 차가운 그의 눈빛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기할 필요 없어. 여기 있기 싫지.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몰랐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돈도 받았고 빚도 갚았는데 내가 굳이 여기 남아야 할 이유가 뭐지? 그날 밤 집안 식구들이 모두 잠든 시각. 저는 조용히 일어나 옷가지들을 여행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뒤를 돌아보게 되더군요. 민준 씨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잠들지 않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는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마음으로 방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문에 다다랐을 때 문득 어머니의 빚변제 증명서가 떠올랐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시 발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안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민준 씨가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두 팔의 힘으로 벽을 짚고 절망적으로 자신의 몸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생을 걸고 한 걸음을 내딛는 듯 했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입술은 터질 듯 꽉 깨물었으며 이마엔 굵은 핏줄이 솟아 있었습니다. 팔꿈치의 상처에선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겁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 남자는 제가 상상했던 것만큼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두려워서였습니다. 뒷마당 계단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여행 가방 손잡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제 마지막 동아줄인 것처럼요. 밤은 깊었고 바람은 살을 앨 듯 찼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도 제 가슴을 파고드는 서늘함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쨍그랑하고 깨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사랑이라는 감정조차 없었으니까요. 그것은 제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일말의 인간성, 얄팍한 자존심이었습니다. 이계약 결혼에서 저는 하반신마비인 남편으로부터 그리고 제가 비극이라 여겼던 모든 상황으로부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 홀로 처절하게 걷는 연습을 하던 민준 씨를 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작고 이기적인 존재인지를요. 그가 왜 그렇게까지 노력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는 심지어 제게 진짜 아내 노릇은 필요 없다고 그저 형식만 갖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벽을 짚고 땀을 비오듯 흘리며 말 안 듣는 다리를 질질 끌던 그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증명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쉬운 방법, 도망을 택하려 했습니다. 등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 화들짝 놀랐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어떻게 나온 걸까요? 아마 제 인기척을 들었나 봅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문틀을 가볍게 잡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갔군.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의 목소리에 분노는 없었습니다. 그저 서리 내린 밤처럼 시린 냉기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구멍에서 쓴맛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빚 갚았다는 증명서 그거 가지러 왔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휠체어를 돌려 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봉투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회장님 도장과 서명이 들어있어. 이제 널 붙잡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는 흔들림 없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잔인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빚 갚은 증명서를 받았으니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지?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걷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민준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연기처럼 흩어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사람 구실은 하며 살고 싶으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결혼식 날의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고통을 견뎌낸 단단함,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싫으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민준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실망했습니다. 그의 무덤덤한 대답이 제 가슴을 옥죄어 왔습니다. 때로는 무관심이 미움보다 더 아픈 법이니까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거래를 마친 사람처럼 당장 뒤돌아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돌려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급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민준 씨,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그가 멈췄습니다. 오늘 밤은 가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민준 씨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서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드려야 할 것도 있고 당신을 제대로 마주해야 할 책임도 있으니까요. 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잠그지 않은 채 휠체어를 침실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무언의 허락이었는지 아니면 저와 신랑이 할 기운조차 없어서였는지는 모릅니다. 잠시 후 저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더 이상 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기묘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민준 씨는 벽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옆 침대에 누웠습니다. 우리는 낯선 타인처럼 조용했지만 같은 운명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바닥을 기어가던 민준 씨의 모습, 살고 싶어하는 그 절박한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놀랍게도 민준 씨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두 팔로 몸을 지탱한 채 스스로 따뜻한 우유를 타고 있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를 부르지 않았더군요. 그 사람들이 내 모든 걸 도와줄 의무는 없어. 그러다 넘어지시면 어쩌려고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 그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다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 씨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조금은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유잔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집에 남았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아닌 제 선택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사소한 일들을 돕고 아침을 함께 먹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가 남은 이유를 묻지 않았고 저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안개처럼 조용히 흘러갔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감정들이 소리 없이 일렁였습니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단순히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역경을 딛고 일어서 성공의 맛을 보았지만 운명에 의해 다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사람이었습니다. 사고는 그의 다리를 앗아갔지만 자존심까지는 뺏지 못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어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는 꼿꼿이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반면 사지 멀쩡한 저는 때때로 제 한계보다 더 낮게 엎드려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얼마나 더 머물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결혼이 당장 도망쳐야 할 만큼 끔찍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지금 떠난다면 저는 민준 씨뿐만 아니라 제 안에서 막 싹트기 시작한 인간성마저 버리는 꼴이 될 테니까요. 도망치려 했던 그날 밤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그날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빚 3억 원을 갚았다는 증명서가 든 봉투에 대해서도 말이죠. 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와 민준 씨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침묵의 벽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룸메이트처럼 지냈습니다. 이해 바르고 친절했지만 결코 가까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민준 씨를 위해 우유를 데우고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는 것을 돕고 식단까지 부축한 뒤 방을 정리했습니다. 하루 종일 나누는 대화라곤 몇 마디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 속에서 제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소한 것들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밤 9시면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왼손에는 책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연필을 쥐고 박자를 맞추듯 두드렸습니다. 그는 묽은 죽을 싫어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들은 환자에게 넘기기 편할 거라며 자꾸 죽을 내왔지만요. 식사가 끝나면 그는 항상 스스로 입을 닫고 냅킨을 반듯하게 접어두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손을 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행동들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장애인은 동정받아야 할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와 지낼수록 깨달았습니다. 그는 동정도 연민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가 갈망하는 건 존중이었습니다. 비록 다리의 힘은 잃었지만 온전한 한 남자로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을 정리하는데 민준 씨가 불쑥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생각이야? 저는 멈칫했습니다. 대답할 틈도 없이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가라고 쫓아내는 건 아니야. 다만 내가 떠나길 바라는 게 맞는 건지 남길 바라는 게 맞는 건지 나도 헷갈려서 그래.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떠나고 싶지 않아요. 민준 씨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있어? 하지만 동정심 때문이라면 관둬.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나기는커녕 가슴이 아릿했습니다. 그가 저를 동정한다고 오해하는 게 마음 아팠고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또 한 번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빛 독촉에서 벗어나 발 뻗고 주무시고 계실 겁니다. 어제 오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서아야, 시댁이 워낙 부자라지만 그래도 조심해라. 그 속을 누가 알겠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배신을 꿈꿨던 사람이 바로 당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목이 메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타인의 가슴에 새긴 보이지 않는 상처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도우미 아주머니가 달려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사모님, 민준 도련님 고모가 오셨어요. 성격이 좀 까탈스러우시니 조심하세요. 저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거실로 나가 화려한 검은 정장에 금팔찌를 주렁주렁 매달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여자를 마주한 순간 그 경고가 진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 내가 민준이 처니. 그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네, 고모님 안녕하세요. 김서아라고 합니다. 반반하게는 생겼네. 근데 가난한 집 딸이라며? 친정에 뭐 내세울 건 있고? 예전엔 뭐 했니? 저는 예에 바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고 저는 의료기기 회사 사무직으로 일했습니다. 그녀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가득 찬 소리였습니다. 어머, 이 집안도 참 대단해.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들이다니 구색 맞추기용이라 이건가? 돈 받고 팔려왔으면 감지덕지 해야지, 안 그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가의 미소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고모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제가 자격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 역전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닙니다. 그저 아내로서 도리를 다하고 싶을 뿐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사람 구실은 하며 살고 싶거든요. 고모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녀가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옆방에서 휠체어 소리가 들리더니 민준 씨가 나타났습니다. 고모, 그만하세요. 이 집에서 제 아내 모욕하는 거, 그게 누구든 용납 못합니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민준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 너 지금 얘 편드는 거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빚 때문에 팔려온 애한테. 그 사람이 누구든 고모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남들 앞에서 저를 보호해준 것은요. 체면 때문도 사랑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그의 아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고모는 씩씩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민준 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녁 노을처럼 평온했습니다. 미안해. 그런 소리 듣게 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익숙해요. 하지만 상처받는 것에 익숙해져선 안 돼. 그런 말을 들어도 싼 사람은 없어. 서아 씨.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심장을 살며시 움켜쥔 것 같았습니다. 아프지 않았지만 묵직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눕자 민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 씨, 떠나지 않아줘서 고마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후 낮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미워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민준 씨. 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숨소리가 한결 편안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속 응어리진 무언가가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모 사건 이후 저와 민준 씨의 관계가 조금은 부드러워질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한 집에 사는 남남처럼 굴지는 않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게 편안해지려던 찰나, 예기치 못한 사건이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미풍처럼 가볍게 시작되었지만 휩쓸고 지나간 자리엔 막 싹트려던 평화마저 앗아가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어머니 친구분이나 전 직장 동료일까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서아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탁한, 그러나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아야, 나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몇 년 만에 듣는 목소리인지. 설마 선우 오빠? 응, 나야. 서울에 막 도착했어. 너 계속 찾았어. 온몸이 딱딱하게 굳고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였습니다. 제가 미치도록 사랑했고 3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비참한 결말만 남겨준 사람.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 저를 고통과 배신감 속에 버려두었던 남자. 어떻게 알았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봤어. 너 결혼한 거 알아? 하지만 그냥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서 그래? 정말 딱 한 번만. 나 지금 내 집 앞이야. 저는 감전된 사람처럼 앞뒤 잴 것 없이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정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키가 크고 말랐으며 그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한때 제 마음을 녹였던 그 눈.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꿈 많던 22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비록 계약 결혼이라 해도 스스로의 배신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 오면 안 돼?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선우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몹시 불안해 보였습니다. 미안해. 그때 말도 없이 떠나서.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부모님 사업 망하고 부산 가서 막노동하다가 사고까지 났어. 깨어나 보니 연락처도 다 잃어버렸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원망, 고통, 그리고 깨진 기억의 파편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 결혼했어? 오빠가 여기 오면 안 돼? 그래서 행복해. 선우 오빠가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행복한가? 민준 씨와 저는 서로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도망치려 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이는 정의할 수 없는 모호한 관계일 뿐입니다. 제발 더 이상 나 흔들지 마. 나 어떤 사람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 그 사람한테 또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선우 오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세상의 슬픔을 다 짊어진 듯 무겁게 등을 돌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거실에 앉아있는 민준 씨가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현관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거기 앉아 있었던 것처럼. 누구야? 신랑같이 가는 목소리였지만 제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이에요. 전 남자친구.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 같은 사람에게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갈 생각인가? 그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아까처럼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더 이상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과거 때문에 잠시 흔들렸을 뿐이에요.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가 나한테 빚진 거 없는 거 알아? 우린 원래 아무런 구속도 없는 사이잖아. 아니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여기 남은 건 제 선택이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보온 때문이든 다른 이유든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민준 씨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안도하는 한숨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로 나가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소리 없이 휠체어를 밀고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와 함께 조용히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 씨, 나도 알아. 다리를 다친 뒤로 몇 년 동안 내 곁에 진심으로 남으려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전 여자친구도 떠났고 친구들도 멀어졌지. 친척들조차 날 피했어. 너도 그럴 줄 알았어.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여기 남는 게 맞다는 걸? 그가 웃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비소도 슬픔도 아닌 진심 어린 미소.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는 걸 느꼈습니다. 아픔이 아닌 설렘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휠체어에 앉은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된 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빚을 갚아줘서가 아니라 그가 제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동정에 기대지 않고 사는 법이 무엇인지, 두 다리로 설 수 없을 때조차 어떻게 허리를 꼿꼿이 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좋아지리라 생각했던 그 순간, 일주일 뒤 또 다른 비밀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제가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녁 준비를 하는데 도우미 아주머니가 은밀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회장님이 도련님 몰래 집을 팔아서 개인 빚을 갚으시려는 것 같아요. 제가 지하실에서 두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집을 팔아 개인 빚을 갚는다니? 대체 무슨 일이지? 왜 민준 씨 몰래? 그날 오후 내내 마음이 불안해 채반을 엎기까지 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의 귓속말이 바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며느리인 내가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걸까? 서둘러 손을 씻고 아무렇지 않은 척 주방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주머니 말이 사실이라면 민준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건가? 하나뿐인 아들인데 몸도 마음도 다친 아들을 아버지가 정말 저렇게 대할 수 있나? 차마 민준 씨에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박 회장의 저택에는 별채 주방 뒤편에 잠긴 지하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시집 온 뒤로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딱 한 번, 결혼식 날 박 회장이 낯선 남자와 그곳에서 낮게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들었을 뿐입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말대로 나무 문틈 사이로 희미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에 귀를 대고 엿들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그 도로변 땅, 적어도 80억은 받아. 그중 30억으로 은행 대출 받고 나머지는 우리 셋이 나누는 거야? 민준이 놈 포함해서 집안 식구 누구도 모르게 해.
하지만 민준이가 알면 반대할 텐데요. 그 병신이 뭘 알아? 걘 이제 폐인이야. 휠체어에 앉아 내가 주는 밥이나 축내는 놈이 무슨 자격으로 반대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박 회장이 내뱉은 단어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냉혹하고 비정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빚을 갚아주며 체면과 도덕을 중시하는 척했던 그 남자가 실은 아들을 속이고 개인의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건 그가 민준 씨를 생각 있는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이용해 먹고 버릴 짐짝 취급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숨막히는 가슴을 부여잡고 돌아섰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민준 씨는 알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든 것을 민준 씨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을 떼기 전 먼저 그에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 사람들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식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준 씨는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도 그래선 안 돼.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피부치보다 체면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도로변 땅을 팔려고 하세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 빚을 갚으려고요. 그것도 당신 몰래. 민준 씨는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화를 내거나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간 듯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그가 물었습니다. 확실해? 제가 지하실에서 직접 들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없이 휠체어를 밀고 나갔습니다.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서 몰아치는 폭풍은 누구도 대신 막아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흘 동안 민준 씨는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조용히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재산 관련 서류를 몰래 뒤져보고 아버지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하루가 다르게 어두워져 갔습니다. 더 이상 생기가 없었습니다. 배신당한 걸 알면서도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준 3억 원 변제 확인서 아직 가지고 있어? 네, 가지고 있어요. 버리지 마.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야. 그는 마치 유언을 남기듯 말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세요? 이 집안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야. 누구요? 바로 너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넌 내 법적 아내야? 결혼 후 아버지가 미처 명의를 바꾸지 못한 부동산 중에 부부 공동 명의로 설정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그 땅을 마음대로 팔 수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면 아버님이 저를 증오하실 거예요. 이 집안 사람들 모두에게 배척당할 수도 있어요. 민준 씨는 가을 호수처럼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넌 그들에게 빚진 게 없어. 하지만 만약 나를 구하고 싶다면 이번엔 정말 아내 자격으로 내 곁에 서줘야 해. 저는 침묵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관계나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유일하게 곁에 남은 여자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전 직장의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권을 주장하는 서류 작성을 부탁하고 동시에 구청에 관련 부동산 거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 회장이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저를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그의 눈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서아 넌 남이야. 내가 감히 집안일에 끼어들어? 저는 물러서지 않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법적 아내입니다. 저도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땅을 팔려면 적어도 민준 씨에게는 말씀하셨어야죠. 단지 휠체어에 앉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권리도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아버님 착각입니다. 그가 탁자를 콱 내리쳤습니다.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습니다. 내가 잘한 줄 아느냐? 은혜도 모르는 것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도 도망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붙잡은 건 민준 씨였어요. 이제 저는 그 사람이 다치게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님께 미움을 산다 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박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중요한 패를 하나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제가 한 남자의 진짜 아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인신고서 때문이 아니라 그와 함께 가족의 불의에 맞설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대치 이후 집안 공기는 짙은 안개처럼 무거웠습니다. 박 회장은 예전처럼 고함을 지르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오히려 더 소름 끼쳤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러 화를 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 경멸 어린 태도, 그리고 뼈 있는 말들로 조금씩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엔 저와 민준 씨, 그리고 박 회장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몇 술 뜨지도 않고 일어나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아버지는 피부치보다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야. 돈 문제 얽히면 누구도 가족으로 안 봐.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저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뽑아버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려. 그리고 보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틀 뒤 평소처럼 장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도우미 아주머니가 허둥지둥 달려나왔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회장님이 사람을 시켜 민준 도련님 방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서 땅 문서랑 통장, 그리고 도련님 진료 기록까지 싹 다 가져갔어요. 저는 기겁해서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민준 씨의 서재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은 쓰러졌고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으며 모든 물건이 폭풍우가 휩쓸고 간 듯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습니다.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 집이 자기 거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겠지? 난 어녀 사는 놈일 뿐이고.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넌 환영받지 못하는 며느리고.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제가 다시 아버님과 이야기해 볼게요. 됐어. 민준 씨가 말을 잘랐습니다. 넌 할 만큼 했어? 이제 내 차례야. 그날 오후 민준 씨는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이 재산 포기 각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혼인신고가 유효하다는 점을 들어 부부 공동 소유권에 대한 가사 소송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라도 더 거들면 민준 씨가 스스로를 더 초라하게 느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흘 뒤 박 회장 앞으로 법원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그의 분노도 더 이상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도우미들과 놀러온 친척 2명 앞에서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애비한테 소송질이야. 민준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동의 없이 부부 공동명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밥 먹여주냐? 내가 널 먹여 살리는데 이제 와서 주인을 물어? 제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저희 행동이 서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싸움을 원하지 않아요. 그저 이 집에 남은 마지막 공정과 신뢰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박 회장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닥쳐. 이 집구석은 내가 훈계할 곳이 아니야.
순에 빠진 척 들어오더니 이제 와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셈이냐?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게 모욕적인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건 민준 씨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번처럼 저를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홀로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에 남기로 결심한 이후 처음으로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박 회장에게 화가 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침묵하던 민준 씨 때문에 슬펐습니다. 그 역시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그를 아버지와의 전쟁에 끌어들였다고 의심하기 시작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민준 씨가 조용히 휠체어를 밀고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침묵했던 거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널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 거기서 내가 한마디라도 더 하면 아버지는 내가 날 조종했다고 더 확신했을 거야. 내가 다칠까 봐 겁이 났어.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습니다. 야윈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이해가 가서였습니다. 변명 안 하셔도 돼요. 전 그저 당신이 여전히 제 편인지 그게 알고 싶었어요. 그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난 언제나 내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의 냉철함, 단단함, 그리고 거대한 고통 속에서도 저를 생각하는 그 세심한 마음까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이 제게 소환장을 내밀었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제가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위장 결혼을 했다고 신고했다는 겁니다. 온몸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민준 씨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격분했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려다 말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굳이 내 입으로 그 이름을 말해야겠어?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여전히 차를 마시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진짜 보복이라는 것을요. 그날 아침, 안 그래도 차가운 집안 공기는 여느 때보다 더욱 음산했습니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도우미 아주머니가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경찰관은 사무적인 어조로 소환장을 내밀었습니다. 구속까지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김서아 씨, 남편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했다는 고발이 접수되어 조사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 8시까지 경찰서로 출석해 주십시오. 저는 두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 들었습니다. 찍혀있는 붉은 도장이 마치 낙인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꾸민 일인지 알았습니다. 박 회장 말고는 없었으니까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차를 마시는 그의 모습이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고개를 돌려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휠체어 손잡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같이 가겠어? 민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쥐었습니다. 혼자 다녀올게요. 제가 잘못한 게 없다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민준 씨는 걱정스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 씨와 처음 결혼하던 날부터 도망치려 했던 순간, 그리고 깊은 밤 그가 두 팔로 바닥을 기어가던 모습을 목격한 그날 밤까지 도망치는 대신 남기를 선택하고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에 맞서기로 결심했던 순간들이 슬로모션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때는 그저 안에 연기를 하는 대역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저는 부유하지만 음모로 가득 찬 이 집안의 폭풍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남은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제가 너무 멀리 온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흰 셔츠에 머리를 단정히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저를 봐주길 바랐습니다. 가짜 며느리도 사기꾼도 아닌 남편 곁을 지키며 모든 걸 이겨내려는 자존심 있는 한 여자의 모습으로. 담당 형사가 저를 작은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와 법률 자문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김서아 씨,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장애를 이용해 결혼한 뒤 가족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상호 완전한 합의하에 결혼했으며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필요하다면 제 어머니의 병원 기록, 시댁에서 빚을 변제해준 내역, 그리고 저를 고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진태 회장님의 서명이 들어간 채무 변제 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동거하는 기간 중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선우 오빠가 찾아왔던 일까지 알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찾아왔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와 다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는 과거에 대해 사과하러 왔을 뿐이고 모든 건 거기서 끝났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집 앞 CCTV를 확인해 보세요. 그가 머문 시간이 5분을 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는 한참 동안 저를 응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있던 여성도 서류에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잠시 후 형사가 덧붙였습니다. 대질 신문을 위해 조만간 박진태 회장과 남편분도 소환될 겁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조사 자체가 무서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민준 씨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게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준 씨가 대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모자도 쓰지 않은 채 뙤약볕 아래 휠체어에 앉아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한 손으로는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고 다른 손으로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전 괜찮아요. 하지만 아버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민준 씨가 제 손에 힘을 주어 맞잡았습니다. 그럼 우린 더 강해져야지. 그날 밤, 결혼 후 처음으로 민준 씨가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제게 건넸습니다. 현재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 목록이야. 내가 가지고 있어?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거야.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의 물건을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제가 그에게 온전히 신뢰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약속할게요.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 제가 지킬게요. 이틀 뒤 경찰서에서 대질 신문이 열렸습니다. 저와 민준 씨, 그리고 박 회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서자마자 박 회장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겁먹은 여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형사가 박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결혼식이 끝난 후 며느리 모친의 빚을 직접 변제해 주신 게 사실입니까? 박 회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가문의 체면을 위해서였지? 하지만 저 여자는 돈을 보고 내 아들에게 접근했어. 결혼 후에도 내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형사가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준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서아는 제 합법적인 아내입니다. 그녀는 떠나려 했지만
돈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에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저를 돌보았고 심지어 제가 가족의 부당한 압력에 시달릴 때도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결혼을 가짜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할 겁니다.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말입니다. 조사실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류에 펜이 스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민준 씨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3명의 경찰관과 자신의 친아버지 앞에서 선언하던 그 순간을요. 가문의 명예와 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진실을 택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진실뿐이니까요. 그 말은 긴장된 공기 속에서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박 회장은 즉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자 팔걸이를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감동이 아니라 극도의 분노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긴장을 넘어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박 회장은 더 이상 고함을 치거나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폭풍전야와도 같은 위험한 침묵이었습니다. 사흘 뒤 그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마지막 카드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박진태 회장님 댁 맞나요? 저는 조금 놀랐지만 이해에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 박민준 씨 아들의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몇 초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들으신 그대로예요. 이 아이는 당신 남편 박민준의 아들이라고요. 난 이 아이 엄마고. 못 믿겠으면 직접 불러서 확인해 보시든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아들이 있다니? 그게 사실이라면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제가 돌처럼 굳어 서 있는 사이 방에서 민준 씨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그는 여자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냉정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아이를 왜 데려왔어?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잘 다듬어진 눈썹이 드러났습니다. 내 아들이 상속권 박탈당하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 곧 재산을 부인 앞으로 돌린다며? 당신한테 아들이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러 왔어. 공기가 터질 듯 팽팽했습니다. 저는 쓰러지지 않으려 의자 등받이를 꽉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 씨,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저 여자와 나 사이엔 아이가 없어. 모든 건 사고가 나기 전 아버지가 꾸민 일이야. 여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오리발이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원래는 비밀로 해주기로 했지만 박 회장님이 귀띔해 주시더라고. 내가 입만 뻥긋하면 당신 아내 자리 순식간에 날아갈 거라고. 저는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변명이나 거짓을 찾으려 애썼지만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흔들림 없이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사고 전 복잡한 관계가 있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 아버지가 사업 제휴를 위해 주선한 명목상의 만남이었고 난 강요당했어. 사고 후 모든 걸 정리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막으셨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저 아이는 당신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유전자 검사를 했어? 하지만 아버지가 결과를 은폐했지? 가문의 명성에 흠집이 날까 봐 두려워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일을 이용해 널 내 인생에서 몰아내려 하시는 거야? 여자는 멈칫했습니다. 민준 씨가 유전자 검사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잠시 후 그녀가 악을 썼습니다. 좋아,
이렇게 나오시겠다. 두고 봐. 친자 확인 소송 걸 테니까. 걸어. 하지만 그 전에 다시 유전자 검사부터 요구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위증 대가로 돈 받은 증거랑 원본 검사 결과지 내 개인 금고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민준 씨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분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거칠게 아이 손을 잡아 끌고 현관으로 향하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박 회장님이 가만 안 계실 거야. 문이 쾅 닫힌 뒤에도 저는 굳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놀라움, 분노, 혼란, 그리고 아픔까지 온갖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민준 씨가 휠체어를 밀고 제 앞으로 와 멈췄습니다. 그는 제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 씨, 미안해. 아버지가 이런 수까지 쓰실 줄은 몰랐어. 모든 게 정리되면 말하려고 했어. 내 잘못이야. 숨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당신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쳐서 그래요. 정말 너무 지쳐요. 왜 모든 일이 이렇게 엉망진창이어야 해요? 제가 정이라곤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가 봐요. 민준 씨의 말을 듣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두 다리를 잃고 사랑에 대한 믿음마저 잃었던 이 남자가 이제는 친아버지에게 사업도구로 이용당하고 잔인한 보복까지 홀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생전 처음으로 그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솟구쳤습니다. 보은 때문도 빚 때문도 아닌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같이 해결해요. 누구도 당신을 고장난 물건 취급하며 세상 밖으로 몰아내게 두지 않을 거예요. 민준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만약 일어설 수 있었다면 지금 당장 저를 으스러지도록 안았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현재 혼인관계 외에 어떠한 자녀도 없습니다. 모든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글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친척들, 이웃들, 사업 파트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의 위신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요. 민준 씨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공개한 후 저택은 더 이상 따뜻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하지만 긴장과 냉기가 감도는 감옥 같았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모두 발소리를 죽이고 목소리를 낮추며 서로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건드릴까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으며 그것은 생각보다 더 빨리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요. 일주일 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와 민준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박 회장이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차가움과 승리감이 뒤섞인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게임을 끝낼 마지막 패를 찾은 사람처럼요. 오늘 저녁 6시 모두 거실로 집합해라. 박 씨 가문의 중대 발표가 있다. 그는 짧게 말하고는 누구에게도 질문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돌아섰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대신 거대한 일이 닥칠 거라는 예감과 준비된 자의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약속된 시간에 박 씨 가문의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넓고 호화로운 거실은 엄숙한 회의실로 변해 있었습니다. 의자들은 일렬로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 다과가 놓이던 탁자 위에는 붉은 인장이 찍힌 두툼한 봉투와 전자문서를 띄울 준비가 된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중앙에 앉았고 그 왼쪽에는 회색 정장을 입은 노신사, 즉 그의 개인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오른쪽에는 차가운 표정의 젊은 여비서가 자리했습니다. 민준 씨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자 제가 그 옆에 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반은 동정이었고 반은 호기심이었습니다. 오늘 다들 모이라고 한 건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다. 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유언장 수정에 관한 건이다. 방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여비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자 대형 TV 화면에 최신 유언장이 띄워졌습니다. 이 유언장에 따르면 내 모든 부동산, 즉 저택 세 채와 시내 중심가의 금싸라기 땅, 그리고 회사의 모든 지분은 내 조카인 박규가 상속받는다. 내 아들 박민주는 월 1,000만 원의 생활보조금 외에는 어떠한 재산도 상속받지 못한다. 모든 재산권은 내가 죽는 날로부터 박규가 대리 관리한다. 방 안은 숨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충격받은 시선들이 박 회장에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아주 사소한 이야기를 하듯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상속인인 민준 씨가 순식간에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어떤 전조도 공식적인 이유도 없이 그저 구걸하듯 던져진 월 1,000만 원의 보조금이라는 문구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저는 민준 씨의 손을 더욱 꽉 쥐었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 더 이상 고통은 없었습니다. 대신 뼛속까지 시린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변호사가 조항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엔 오직 한 문장만 남았습니다. 건강 상태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박민주는 재산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속인 명단에서 제명한다. 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메마르고 쓴 웃음이었습니다. 결국 이 술을 준비하셨군요. 아버지, 저를 아버지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시겠다는 거네요. 박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휠체어에 앉아 남한테 기대 사는 놈한테 가문의 모든 걸 맡길 순 없지? 난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해. 하지만 저도 아버지의 친아들입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도덕심도 있는 분이에요. 지난 몇 년간 이 가문의 명예를 지켜온 건 민준 씨라고요. 어떻게 아들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닥쳐. 박 회장이 회의 내내 처음으로 고함을 지르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뭔데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체면치레로 들인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어른을 훈계해. 목이 메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결국 결정하신 거군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 모든 서류는 공증까지 마쳤다. 소송을 걸고 싶으면 걸어라.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민준 씨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송 안 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단단했습니다. 소송할 필요 없어요? 피와 무정함으로 쌓아 올린 저런 재산 갖고 싶지 않습니다. 저걸 되찾기 위해 내 인격을 팔아야 한다면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저는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영원히. 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감히. 그리고 서아와 함께 갈 겁니다. 우린 평온함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릴 그냥 놔두세요. 만약 계속 방해하신다면 저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저토록 강인한 말을 뱉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으니까요. 그의 다리는 힘을 잃었을지 몰라도 마음과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보다 소중한 재산은 없으며 계산과 이익만 남은 가족 곁에는 머무를 가치가 없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와 민준 씨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배웅하는 사람도 붙잡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쪽지 한 장만 남겨두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 다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민준 올림. 170억 원짜리 저택의 대문을 나설 때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의 모든 것은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텅 비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은색 택시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온갖 계산과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의 다짐을 안고 들어왔던 그 호화로운 주택 단지를 뒤로하고 이제 저는 침묵 속에 떠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구속도, 재산도, 지위도 없었지만 마음만은 전례 없이 가벼웠습니다. 민준 씨는 제 옆에 앉아 제가 사라지기라도 할까 봐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가 고통스럽다는 걸 압니다. 친아버지에게 차가운 유언장으로 버림받고 가족들에게 동정과 경멸의 시선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누구의 비위를 맞출 필요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자유를요. 우리 어디로 가요? 택시가 도시를 빠져나갈 때 제가 작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양평에 작은 집이 하나 있어?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곳이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화로운 저택도 고급 승용차도 필요 없었습니다. 비바람을 막아줄 지붕과 제가 선택한 평생의 반려자가 곁에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충분했습니다. 강요도, 빚 때문도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선택이었습니다. 양평의 집은 산비탈에 자리 잡은 아늑하고 외딴 곳이었습니다. 소나무 숲과 만개한 야생화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15평 남짓, 붉은 기와는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랬지만 벽은 단단했고 문은 야무지게 닫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건 그 집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묵은 냄새가 났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가 쓰시던 낡은 나무 책상을 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빛바랜 식탁보와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인내심 있게 다정하게 술을 놓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 집 다시 꾸며봐요. 제가 부엌을 정리하고 꽃도 심을게요. 당신은 꿈꿔왔던 대로 글을 쓰는 거예요. 어때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고생스러울 텐데 겁나지 않아?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웃었습니다. 전 빚쟁이들에게 쫓겨도 받고 어머니와 시장 바닥에서 채소도 다듬어 봤어요. 찬 바닥에서 자는 것도 해봤고요. 고생은 무섭지 않아요. 제가 무서운 건 믿고 사랑할 사람 없이 혼자 사는 거예요. 민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끌어당겨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의 아내가 된 후 처음으로 그가 진정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저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의 나날들은 바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묵은 이불을 빨고 집 앞에 작은 텃밭을 일궜습니다. 민준 씨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창문을 고치고 전구를 갈아 끼우고 낡은 책장을 정리하며 자신의 자서전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도우미도 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민준 씨를 데리고 나가 볕을 쬐어주어야 했습니다. 수돗물은 졸졸 나오고 전기는 불안정했으며 비가 오는 날이면 지붕에서 물이 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민준 씨와 처음으로 진짜 부부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노동과 땀, 웃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번은 채소를 다듬고 있는데 등 뒤에서 민준 씨가 불렀습니다. 서아 씨, 이리 좀 와봐. 돌아서 보니 그가 작고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투박한 은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석은 없었지만 햇살 아래 반짝거렸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어. 내가 진심으로 내 곁에 남기를 원할 때 주고 싶어서.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걸 주고 싶어. 계약 결혼의 반지가 아니라 사랑의 반지로서. 저는 목이 메어 손을 내밀었고 그는 제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당신 때문에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남아야 할 이유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저 평생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민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었습니다. 솔숲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축복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 씨가 막 탈고한 원고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 그가 살아온 인생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사고에 대해 가족들에게 장식품 취급을 받으며 느꼈던 감정, 전 여자친구가 떠날 때의 고통, 그리고 신혼 첫날 밤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창가에서 짐 가방을 든 채 공허한 눈으로 서 있던 저를 보았던 순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녀가 떠날 줄 알았다. 원망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와 내게 첫 우유를 타주었을 때 나는 깨달았다. 어쩌면 인생이 나에게 그리 잔인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원고를 덮었습니다.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나 소중한 존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날 밤 예전 변호사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서아 씨,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박 회장님이 스트레스로 쓰러져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제 시아버지이자 민준 씨의 친부였고 우리를 무정하게 내쫓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고된 하루를 보내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를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시 과거로 끌고 가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떠난 타이밍은 완벽했는지도 모릅니다. 뒤에 남겨진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다 해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빛이 있으니까요. 변호사의 전화를 받은 지 사흘 뒤 저는 모든 게 덮인 책장처럼 잊힐 거라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박 회장이 쓰러졌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더 이상 마음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으니까요. 하지만 일은 제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는데 민준 씨 앞으로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오랫동안 그 집안일을 봐주던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손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봉투를 뜯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USB 하나와 짧은 친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 그리고 서아 씨에게. 두 분이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쓰러지시기 전 녹음 파일 하나를 남기셨습니다. 만약 본인이 말을 할 수 없게 되면 꼭 두 분께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길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털어놓고 싶으셨던 진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조인으로서 저는 누구나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용서와 이해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변호사 드림. 민준 씨는 USB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들어볼까요? 그는 한참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고 싶어.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질지도 모르니까. 제가 노트북을 건네자 그가 USB를 꽂았습니다. 아들에게라는 단순한 제목의 파일이 떴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준아, 내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내 정신이 더 이상 온전치 못하다는 뜻이겠지? 어쩌면 얼굴을 마주보고는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박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소처럼 당당하지 않고 쉰 목소리에 느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많은 잘못을 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나는 내가 옳다고 믿어왔어.
명예를 중시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모든 것은 거대하고 훌륭하고 기준에 맞아야만 했지. 남자는 강해야 하고 최고여야 하며 절대 약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배웠다.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인 내가 사고로 마비가 되었을 때 나는 두려웠다.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나를 비웃을까 봐 무서웠던 거야. 저는 고개를 돌려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체면을 잃을까 봐 두려웠어. 사람들이 아들은 뭐 하냐고 물을까 봐, 친척들이 휠체어 탄 놈한테 가업을 물려줄 거냐고 수군댈까 봐 그 두려움이 부자간의 정을 가려버렸지. 녹음기 너머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윽고 그는 모든 걸 쏟아내듯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가족들 앞에서 평온함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다. 처음으로 깨달았어. 내가 나보다 더 강하다는 걸. 너는 자존감으로 서 있었고 나는 고작 돈과 체면으로 버티고 있었을 뿐이었지. 그리고 서아, 내 며느리. 난 그 아이를 경시했어. 돈 때문에 너한테 시집왔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 아이가 나에게 맞서고 재산을 거부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너와 함께 떠나는 걸 봤을 때 알았다. 그 아이야말로 너에게 어울리는 짝이라는 걸. 가슴 한구석이 찡해왔습니다. 아픔인지 감동인지 모를 감정이었습니다. 민준아, 가능하다면 날 용서해 주길 바란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들에게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못하고 죽고 싶지 않아서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배경음악도 극적인 연출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아버지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평생 억눌러온 진심을 토해낸 것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도 잘못된 걸 알고 계셨군요.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기분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용서는 아니지만 마음이 가벼워졌어. 훨씬. 우리는 그렇게 평온한 침묵 속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박 회장이 의식을 되찾았지만 말과 거동이 매우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을 한번 보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강요는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직접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저는 수화기를 민준 씨에게 넘겼습니다. 그는 반대하지도 망설이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 달여 만에 그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게 떠날 때와 똑같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쫓겨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낡은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덮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거실 한가운데 마련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머리는 더욱 하얗게 샜으며 눈에는 더 이상 권력의 광채가 없었습니다. 오직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를 보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 씨가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박 회장이 떨리는 손을 뻗었지만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쁜 숨소리와 애원하는 눈빛뿐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행동이 최고의 대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변호사가 제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새 유언장입니다. 회장님께서 USB를 보낸 뒤 내용을 수정하셨습니다. 양평집과 약간의 현금은 보상 차원에서 즉시 두 분께 양도됩니다. 나머지 재산은 원래 유언대로 집행될 겁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는 쪽을 택하셨으니 적어도 편안하게 가시게 해드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해가 졌을 때 그곳을 나왔습니다. 배웅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마지막으로 저택을 돌아보며 낮게 을조렸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민준 씨가 그를 정말로 용서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그가 원망 없이 과거를 걸어 나왔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170억 원짜리 저택을 떠난 뒤
모든 게 변했습니다. 은행 잔고나 세속적인 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더 가볍고, 더 깊어지고, 감사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산비탈의 작은 집은 더 이상 잡초 속에 외롭게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저와 민준 씨가 매일매일 함께 집을 가꿨습니다. 벽은 하얗게 다시 칠했고 지붕엔 새 붉은 기와를 얹었습니다. 앞마당엔 채송화를 가득 심었고 집 옆엔 제가 직접 가꾸는 텃밭도 생겼습니다. 작은 부엌은 늘 온기가 감돌았고 밥 짓는 냄새와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행복이 이렇게나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첫 인쇄된 책을 받아들고 손을 떨던 그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마치 꿈을 처음 손에 쥔 아이 같았죠. 책 제목은 나는 홀로 앉아있다였습니다. 자신의 고통, 배신, 희망, 그리고 서아라는 아내에 대한 자전적 이야기였습니다. 거창한 홍보는 없었지만 석 달 만에 3,000부가 모두 팔렸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삶을 포기하려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밤에 몰래 그 편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민준 씨가 진정으로 일어섰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의 영혼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사흘 뒤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피곤하고 메스껍고 입맛이 없었으며 자꾸만 신 것이 당겼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너무 무리해서 그렇다고 했고 저도 날씨 탓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초음파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6주가 넘으셨네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감히 엄마가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으니까요. 민준 씨와 결혼할 때 아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했었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 때문이기도 했지만 운명이 제게서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을 앗아갔기에 감히 더 바랄 엄두를 내지 못했던 탓도 컸습니다. 그렇게 진료실을 나와 햇살 아래 서서 초음파 사진을 꽉 쥐고 태어나 처음인 것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저녁에 민준 씨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조촐한 상을 차렸습니다. 그가 수저를 내려놓자마자 주머니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당신한테 줄 게 있어요. 민준 씨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서아 씨, 정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밤새워 무언가를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아빠가 너에게 달리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 앞에서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마.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그 남자는 제가 아는 가장 강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민준 씨도 변했습니다. 재활 치료에 몰두했고 매일 아침 나무 난간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 이마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달려가 부축하려 하면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곧 나오잖아. 내 두 발로 직접 맞이해주고 싶어. 저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굳이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곁에 있는 사람을 눈물 짓게 만드는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비가